1970년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최고 미녀 스타였던 김교순. 인기 절정의 순간, 그녀는 해외 재력가와 결혼하며 화려하게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40년이 흐른 2018년, 그녀는 서울 한복판 사톤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괴한 화장을 한 조현병 환자로 발견되어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재벌가와의 결혼. 그 굳게 닫힌 저택 안에서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녀의 추락이 그토록 뼈아픈 이유는 그녀가 서 있던 곳이 그 누구보다 높고 눈부신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의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던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팍팍하고 고된 노동의 현실을 잊게 해줄 화려한 대중문화에 목말라 있었고, 텔레비전의 보급은 대중의 갈증을 해소해줄 새로운 스타들의 탄생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1951년에 태어난 김교순은 바로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고 기다려온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과거 1960년대까지 대중이 선호하던 여배우의 이미지가 주로 전통적인 가치관에 순응하고 희생적이며 어딘가 유약하고 지고지순한 눈물의 여인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1970년대 브라운관에 등장한 김교순은 그 모든 낡은 틀을 깨부수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고 주체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세련되었습니다. 이목구비는 서구적이면서도 날카로웠고, 대중을 사로잡는 특유의 시크하고 도도한 분위기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가운 도시 여자, 즉 차도녀의 원조격인 인물이 바로 김교순이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하던 그녀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넘어 한 시대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거대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가 드라마에 입고 나오는 옷, 그녀가 시도하는 새로운 헤어스타일, 심지어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화법조차도 수백만 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열광적인 모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김교순의 스타일을 따라 한 여성들로 넘쳐났고,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욕망과 자유로움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해방구와도 같았습니다. 많은 매체와 잡지들은 앞다투어 그녀의 도회적인 매력을 표지로 장식했고, 그녀는 명실공히 70년대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화려하고 감각적인 시대의 아이콘으로 군림했습니다. 1970년대의 김교순은 결코 세상 물정에 어둡거나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는 유약하고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과 뒤에서 자신을 어떻게 돋보이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영리한 엔터테이너였고, 유행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예리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던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훗날의 몰락은 단순한 불행을 넘어 매우 기이하고도 서늘한 심리적 공포를 자아냅니다. 그토록 강인하고 빛나던 자아를 가진 한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그토록 처참하게 조각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인기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던 김교순의 내면에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짙은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의 사랑은 뜨겁고 열광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숨막히는 압박감과 지독한 고독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꺼지고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어 던진 뒤 홀로 남겨진 밤, 그녀는 매 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언제 이 인기가 사그라들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자신만의 조용한 피난처를 갈구했을 것입니다. 1980년, 김교순은 갑작스러운 은퇴와 함께 제1교포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중과 언론은 앞다투어
최고 스타의 화려한 제2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타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극심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그리고 타국에서의 단절감은 그녀를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중의 환호 속에 살던 스택의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내면은 무너져 내렸고 이 시기부터 조현병 증세가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매료시켰던 시대의 아이콘은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병마를 안고 쓸쓸히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화려한 컴백을 알리는 기사 한 줄 없이 그녀는 그렇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무관심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김교순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한때 그녀를 찬란하게 빛내주었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와 팬들의 아쉬움 섞인 환호 속에서 비행기에 올랐던 당대 최고의 톱스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초점 잃은 흐린 눈동자와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는 초라한 행사에게 한 병든 여인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국을 방해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화려한 컴백을 알리는 신문기사 단 한 줄조차 실리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콘은 그렇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마치 유령처럼 조용하고 쓸쓸하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무관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2018년 방송을 통해 다시 세상의 그 참혹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완벽한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그녀를 기억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왜 그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한 기록이나 증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이라는 끔찍한 병마와 처절하게 싸우며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빈털터리 상태로 홀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한 여성이 겪어야 했을 40년의 세월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역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거대한 빌딩 숲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으며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발전의 빛이 강해질수록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 김교순의 시간은 철저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고 무서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망상이라는 견고한 감옥에 갇힌 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이 바닥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상실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름하고 비좁은 낡은 아파트를 은신처 삼아 그녀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그녀에게 세상은 온통 자신을 공격하고 해치려 드는 적대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그녀를 잠식한 것은 극단적인 저장 강박이었습니다. 훗날 발견된 4톤의 쓰레기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한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슬프고 기괴한 바리케이드였습니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기괴한 흑백의 화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껍게 칠한 창백한 피부와 찢어진 듯 그려진 붉은 립스틱. 그것은 미치광이의 낙서가 아니라 다시는 세상의 상처를 받지 않겠다며 매일 아침 스스로 더씹은 처절한 갑옷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서운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야만 타인이 함부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슬픈 방어 기제였습니다. 제작진이 다가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묻자 그녀는 기괴한 화장 너머로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이며 답했습니다. 내 주변에 79명의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이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요. 79명의 신. 그것은 파괴된 뇌신경이 만들어낸 조현병의 환청이었습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단 한 명과도 온기를 나누지 못한 40년. 그녀의 자아는 지독한 고독을 견디지 못하 고 생존을 위해 스스로 가상의 동반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정막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찢어질 듯한 영혼의 비명이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시절 여배우 김 교순이 촬영장에 나타날 때면 수십 명의 매니저와 스태프, 코디네이터들이 그녀의 주위를 쉴 새 없이 맴돌았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팬들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곧바로 신문 기사가 되었고 그녀의 기분과 컨디션은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화려하게 빛났던 그녀가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와 구더기들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79명의 보이지 않는 유령들과 쓸쓸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끔찍한 대비는 우리에게 삶의 덧없음과 잔인함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충격적인 방송이 전파를 타자 과거 그녀와 함께 청춘을 바치며 브라운관을 누볐던 동료 원로 배우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오열했습니다. 드라마 안팎에서 친자매처럼 지냈던 배우 김영자, 전국 등 당대의 스타들은 텔레비전 화면 속 펭귄 할머니의 기괴한 얼굴 너머로 언뜻언뜻 비치는 과거 김교순의 아름다웠던 이목구비를 찾아내고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예쁘고 똑똑하던 애가, 그 화려했던 애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단 말인가. 동료들의 눈물 속에는 깊은 회한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김 교순이 외국에 돈 많은 재력객의 시집을 가서 대저택의 사모님으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만 막연히 굳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은퇴와 동시에 연락이 끊긴 것은 상류층 며느리로서의 바쁜 삶 때문이거나 아니면 과거 연예계의 인연을 굳이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만의 폐쇄적인 리그 때문일 것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텔레비전 속 화려한 세트장에서 연기 열정을 불태우고 국민 배우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축적해 가던 바로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옛 동료는 같은 서울 하늘 아래의 가장 습하고 어두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주 조금만 더 일찍 그녀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녀의 안부를 적극적으로 수소문했더라면 적어도 그녀가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져서 톤의 쓰레기 더미에 파묻힐 때까지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독한 자책감이 동료 배우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몇몇 동료들만의 잘못일까요? 김 교순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한 가정사나 연예계의 무관심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차가운 민낯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재벌가의 비인간적인 횡포가 한 여성의 정신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고 유령 취급해 왔는지가 그녀의 구분 등과 시커먼 립스틱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넣고 피해 다니기 바빴을 뿐, 왜 한 노인이 매일같이 쓰레기를 줍고 기괴한 화장을 하며 허공에 욕설을 퍼붓는지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사회 안전망은 정신적,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리에 버려진 한 개인을 40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놓치고 있었습니다. 79명의 신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는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회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방관한 거대한 공범자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김교순의 참혹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와 복지기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잊지 않고 찾아온 과거의 동료 배우들이 힘을 합쳐 이 견고하고 끔찍한 고립의 성벽을 허물기 위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억겁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망상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마음을 여는 것은 결코 물리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큼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그리 고 지자체 관계자들이 처음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김 교수는 극도의 불안감과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외부인의 방문은 그녀에게 있어 곧 평온한 일상의 파괴이자 자신을 해치려 드는 적들의 침략과도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버려두었던 인간들이 갑자기 찾아와 친절을 베푸는 상황을 그녀의 병든 이성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굳게 걸어 잠그려 했고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79명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허공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저양강박증 환자에게 억지로 물건을 치우게 하거나 그들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하루빨리 내다 버려야 할 끔찍한 오물 덩어리일 뿐이지만 김 교수에게 그 4톤의 쓰레기는 지난 40년간 온갖 상처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보호막이자 피부의 일부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쓰레기를 치우려 든다면 그녀가 느낄 극도의 패닉과 상실감은 오히려 조현병 증세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 견고하고 차가운 불신의 벽을 허문 것은 물리적인 설득이나 강압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과 천, 잊혀진 과거로부터 찾아온 진심 어린 우정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충격에 빠졌던 동료 배우 김영자 등 원로 연기자들이 직접 김 교수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쓰레기 더미 앞에서 화려했던 시절을 함께 보냈던 옛 동료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처음에 김 교수는 찾아온 동료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그녀에게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옛 시절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대본을 외웠던 기억,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들었던 젊은 날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조각 맞춰주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줄만 알았던 김 교수의 깊은 무의식 한구석에서 그 따뜻했던 연대의 기억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옛 동료의 이름이 희미하게 흘러나오던 순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괴하게 칠해진 건 립스틱 너머로 40년 전 그토록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소녀의 맑은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혹한 고독과 끔찍한 병마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느꼈던 순수한 애정과 교감의 기억을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가슴 먹먹한 증명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눈물과 꾸준한 설득,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헌신적인 상담이 이어지자 김 교수는 아주 천천히 모래성이 무너지듯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했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 내부의 오물들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구청 관계자들과 특수 청소 전문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방진복과 마스크로 철저하게 무장한 채 투입되었습니다. 현관문 입구부터
천장까지 꽉 들어찬 쓰레기들은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삽과 갈퀴를 동원해 썩은 쓰레기들을 긁어자 바닥 깊은 곳에 고여있던 시커먼 썩은 물이 터져 나왔고 숨을 쉬기조차 힘든 유독가스 수준의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삽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 떼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천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우박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끔찍한 오물 수거 작업은 장장 수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집 밖으로 빼낸 쓰레기를 담은 거대한 마대 자루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가득 메웠고 무려 4톤 트럭 여러 대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그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을 바라보며 봉사자들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한 가여운 여성이 세상으로부 더 철저히 버림받은 채 홀로 견뎌내야 했던 40년치의 고통의 무게, 외로움의 질량, 그리고 피눈물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쓰레기가 모두 치워지고 누렇게 찌든 방바닥이 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깨끗하게 소독된 텅 빈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4톤의 무게감은 사라졌지만 그 텅 빈 공간은 앞으로 그녀가 새롭게 채워나가야 할 막막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고도 가슴을 울리는 순간은 쓰레기 청소가 끝난 직후 김 교수는 스스로 세면대 앞에 섰을 때 찾아왔습니다. 전문의의 조언과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틀고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그 두껍고 끔찍했던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위협하고 밀어내기 위해 매일 아침 결연하게 덧칠했던 그 슬프고도 기괴한 검은 립스틱과 붉은 선들이 따뜻한 물결에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뒤 카메라 앞에 다시 선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지켜보던 이들은 또 한 번 깊은 탄식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혐오감을 자아내던 괴상한 펭귄 할머니의 분장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주름지고 쇠약하지만 깊은 슬픔과 순수함을 동시에 간직한 너무도 연약하고 평범한 70대 노안의 얼굴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여배우의 위엄도 미치광이의 섬뜩함도 없는 그저 오랜 세월 핍박받고 상처 입은 가여운 한 명의 할머니. 그 민낯이 주는 연약함은 짙은 화장을 하고 허공에 욕설을 퍼부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자신의 맨 얼굴을 쓰다듬으며 멋쩍은 듯 희미하게 짓는 그녀의 미소 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이라는 길고 긴 악몽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현실의 빛과 타인의 따뜻한 온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려는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깨끗해진 집안 환경과 함께 김 교수는 본격적인 조현병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탓에 단기간에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에 진짜 사람들이 다가와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도하자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환청 속 79명의 신들의 목소리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자신을 버렸다고 굳게 믿었던 그녀의 황폐한 내면에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따뜻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4톤의 쓰레기는 수십 명의 구슬땀과 중장비의 동원으로 며칠 만에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장판을 새로 깔고 도배를 새로 한 아파트는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아늑한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의 정화가 곧 한 인간의 철저하게 파괴된 내면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산이 사라진 직후의 텅 빈 공간은 김 교수에게 또 다른 차원의 낯설고 두려운 진공 상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천장까지 쌓여있던 쓰레기들은
물리적인 보호막인 동시에 훌륭한 방음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쓰레기 산이 사라지자 텅 빈 방 안에서는 작은 발걸음 소리나 숲소리조차 낯설게 공명하며 메아리 쳤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던 요새가 헐려버린 그 공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헐벗은 자아와 세상의 소음들을 여과 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조현병 치료가 시작되면서 신경안정제와 항정신병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는 뇌의 도파민 수치를 조절하여 환청과 망상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효가 돌기 시작하자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녀의 귓가에서 웅성거리며 삶을 통제하고 조롱했던 79명의 신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환청이 사라진 것은 분명 의학적인 호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환자 본인에게는 이 과정이 뼈를 깎는 듯한 상실감과 지독한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위대합니다. 그 텅 빈 침묵의 공간을 서서히 채 우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진짜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와 천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지자체의 복지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약을 제때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함께 식사를 챙기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녀를 피해 다니기 바빴던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잔인한 세상에 의해 상처 입고 방치되었던 가여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소박한 반찬을 나누며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친절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치거나 경계하는 빛을 보이던 김 교수도 사람들의 꾸준하고 변함없는 온기 앞에서는 조금씩 얼어붙은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느리고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혹한에 버려져 온몸이 동상에 걸린 사람을 따뜻한 방으로 옮겼을 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오히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유발하듯 40년의 철저한 고립 끝에 쏟아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은 그녀에게 당혹스러우면서도 아픈 자극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동료들이 수시로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조금씩 초점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두꺼운 검은 립스틱에 갑옷을 벗어던진 그녀의 맨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평온함을 찾아갔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이유 없는 분노를 쏟아내거나 허공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빈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상처가 마법처럼 단숨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40년은 단순히 불행한 한 여성의 기구한 팔자 타령으로 소비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 사회가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물신주의,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소모품으로 취급했는지, 그리고 그 폭력적인 시스템 속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갈려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하고 잔혹한 생존 보고서입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논리 속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상류층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게 만들었고, 특히 여성의 성공을 부와 권력을 가진 남성과의 결합, 즉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귀결시키는 폭력적인 서사를 앞다투어 재생산했습니다. 여배우가 인기 절정의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재벌가로 시집가는 현상은 마치 여성이 올 수 있는 삶의 가장 완벽한 해답이자 최고의 성취인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쇼인도 뒤에서 한 인간의 주체성이 어떻게 억압되고
고유한 자아가 어떻게 말살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바로 그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의 가장 매력적인 얼굴이자 동시에 그 환상이 얼마나 잔인한 기만인지를 몸소 증명해낸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를 며느리로 아내로 맞이했던 낯선 이국 땅의 재력가 가문은 거대한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지펜 한 장의 가치보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인간관계란 철저히 투자와 효용성의 관점에서 계산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아름답고 유명한 여배우는 가문의 품격을 높여주는 훌륭한 과시용 장식품이었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시들어가는 며느리는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조차 저버렸습니다. 아파하는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그들은 입을 막고 방치했으며 증세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자 어떠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그녀를 고국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는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연약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고 완벽하게 삭제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소름 끼치는 폭력입니다. 그녀는 그저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갈갈이 찢겨 잡아먹힌 것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귀국 이후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던 우리 사회의 방관과 무책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녀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열광하며 소비했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병들어 쓰레기 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 정신질환자가 길거리로 나앉았을 때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망은 사톤의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진동할 때까지 한 인간의 극단적인 SOS 신호를 단순히 불쾌한 민원거리로만 취급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초기 단계에서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정신질환에 대한 낡은 편견과 두려움 대신 전문가의 신속한 개입과 사회적 보살핌이 있었다면 그녀는 40년이라는 그 아득하고도 끔찍한 세월을 쓰레기상과 환청 속에서 허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기괴했던 검은 립스틱과 붉은 선은 타인의 고통에 한없이 무감각해진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해 긋는 날카로운 고발의 밑줄이자 스스로 반성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김 교수는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방 안에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4톤의 쓰레기가 비워진 자리에는 동료 배우들이 사다 준 따뜻한 이불이 깔렸고 이웃이 건네준 꽃 화분이 조용히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젊음은 모두 사라지고 쇠약한 노년의 60만이 남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79명의 보이지 않는 가짜 신들 대신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아주는 따뜻한 진짜 사람들의 천이 존재합니다. 40년의 긴 악몽 끝에 마침내 현실로 돌아온 이 상처 입은 여배우의 삶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막대한 부나 화려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인간에게 내어주는 작은 어깨와 따뜻한 시선 속에 있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타인의 비극적인 삶이 구원받는 극적인 순간을 지켜볼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산이 치워지고 전문가의 치료가 시작되고 주인공이 튼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 훈훈한 결말의 장면에서 모든 고통과 갈등이 영원히 종결되었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동화책의 마지막 장에 흔히 등장하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문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방송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꺼진 뒤에도 무겁고 치열하게 계속됩니다. 김 교수에게 진짜 잔혹하고도 눈물겨운 싸움은 어쩌면 4톤의 쓰레기가 모두 치워진 바로 그 텅 빈 방 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견뎌내야 했던 가장 거대한 폭력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성과 세상에 대한 인식은 화려하게 비행기에 오르던 1980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끔찍한 망상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마주한 세상은 2018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무려 38년이라는 한 세대가 통째로 뒤바뀌고도 남을 거대한 시간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1980년대 초반의 서울은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낯선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거리의 풍경, 사람들의 옷차림, 심지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들조차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조차 수십 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면 극심한 문화적 충격과 우울감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오랜 세월 조현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갇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던 그녀에게 이 낯설고 이질적인 2018년의 세상은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하고 두려운 미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 서서히 교정되고 환청이 잦아들면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던 망상의 세계는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바로 이 시기가 장기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순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병적인 환각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명료한 현실의 인식이 밀려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면서도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었던 79명의 가짜 신들이 떠나간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로 불리며 세상의 중심에 섰던 29살의 찬란했던 여배우는 온데간데 없고 거울 앞에는 주름지고 쇠약해진 70살의 가까운 낯선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참히 짓밟았던 재력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분노,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뼈아픈 배신감, 그리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짐승처럼 연명하며 허비해버린 자신의 빛나는 청춘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회한과 슬픔. 약기운이 돌며 이성이 맑아질수록 이 거대한 상실의 감정들은 해일처럼 그녀의 앙상한 내면을 덮쳐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환청 속의 신들이 내뱉는 저주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가혹한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되는 그 뼈아픈 각성의 과정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고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깊은 심리적 애도의 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이 거대한 슬픔에 짓눌려 다시 과거의 망상 속으로 도피하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마음을 곁에서 묵묵히 다독이고 지켜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김 교수의 힘겨운 회복 과정은 우리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하고도 묵직한 화를 던졌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직후 대중의 반응은 처음에는 시각적인 충격과 호기심 혹은 기괴한 겉모습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녀가 겪어야 했던 지독한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고독한 투쟁이 깊이 있게 조명되면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본질적인 성찰과 부끄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인터넷 기사와 방송의 댓글창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펭귄 할머니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그녀를 대상화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습니까? 김교순 배우님,
이제라도 세상 밖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그녀가 겪은 비극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를 방치했던 우리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응원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고도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인의 몰락을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빠르게 잊어버리는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김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드는 거대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을 기점으로 언론과 학계에서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특히 노인일 인가구의 고립과 장기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첨단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했다며 자부심을 가지던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정작 서울 한복판에서 4톤의 쓰레기에 파묻혀 죽어가는 70대 노인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놓치고 있었다는 참담한 현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던 유명인이었기에 뒤늦게나마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김 교순이 되어 차가운 골방에서 쓰레기와 환망상에 갇힌 채 고독사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녀의 구출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황금 감옥과 쓰레기 성벽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한다는 절박한 사회적 경고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김 교순 개인의 일상에도 기적과도 같은 작고 잔잔한 파문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타인과의 교류가 완벽하게 단절되었던 그녀가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은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고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그녀는 길을 걷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허공을 향해 공격적인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방어 기제로 만들어냈던 그 기괴한 화장 역시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철조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맨 얼굴로 동네를 산책하는 그녀를 향해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가벼운 목례를 건네거나 안부를 물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대화는 어눌하고 표정은 굳어있을 때가 많았지만 적어도 타인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맹목적인 공포에서는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그녀는 오래전 방송국 대기실에서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의 조각들을 아주 조금씩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미각을 느끼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봄 햇살의 온기를 가만히 눈을 감고 음미하는 모습들. 40년 동안 악취와 쓰레기, 그리고 머릿속을 울리는 끔찍한 환청에 감각을 마비시킨 채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감각들은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한 땀 한 땀 다시 꿰매어가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끔찍한 괴물로 포장하기 위해 시커먼 립스틱을 지식이던 과거와 달리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부드러운 로션을 바르고 차분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초라한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온화하게 받아들이는 연습.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상처를 입은 한 인간이 자신을 무참히 버렸던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을 향해 건네는 가장 위대한 형태의 용서이자 화해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상처받기 쉬운 유리와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산산조각 나지만
동시에 그 깨어진 조각들을 이어붙여 새로운 형태의 빛을 머금어내는 상상 이상의 탄성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려 40년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고 한 인간의 청춘과 중년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그 기나긴 지옥의 시간 속에서도 김교순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살고자 하는, 인간답게 미소 짓고자 하는 그 생명의 본능이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이 경이로운 생존과 회복의 의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절망의 끝자락을 서성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건의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폭력과 철저한 고독 속에서 형체도 없이 짓밟혔던 사람조차 다시 사람의 온기를 통해 미소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연약하지만 위대한 인간 정신의 승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배우 김교순은 자신의 온 삶을 바쳐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교순의 비극적인 삶을 되돌아보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폭력의 주체는 바로 당대의 미디어와 그것을 소비했던 대중의 맹목적인 욕망입니다. 2018년의 미디어가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된 그녀를 찾아내어 세상에 도움을 받게 해준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80년의 미디어는 그녀를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등 떠민 거대한 공범자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대한민국의 대중매체는 여성 스타들을 소비하는 매우 이중적이고도 기만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 위에서 여배우들은 서구화된 현대 여성의 상징이자 당당하고 주체적인 아이콘으로 묘사되었지만 현실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배우라 할지라도 대중과 언론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성공적인 결말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재력가 남성과 결혼하여 우아하게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 잡지와 연예 매체들은 앞다투어 재벌가나 해외 교포 재력가와 결혼한 여배우들의 삶을 화려한 지면을 할애하여 포장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대저택,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 그리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모님으로서의 우아한 일상. 미디어는 이러한 획일화된 신데렐라 서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대중에게 주입했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은 그 허상의 쇼윈도를 바라보며 막연한 동경을 품었습니다. 김교순 역시 이러한 시대적 굴레와 미디어의 폭력적인 서사 구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앞서가는 패션과 당당한 태도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해방감을 선사했던 시대의 아이콘조차 결국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남성 중심적 생태계의 가장 꼭대기에 편입되는 것을 최고의 성취로 여기도록 세뇌당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태평양을 건너 낯선 이국 땅의 대저택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미디어가 주입한 그 달콤하고도 거짓된 동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재벌가 며느리라는 삶과 현실의 자본주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폐쇄적인 가문 시스템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대중은 여배우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결혼식장의 사진까지만 소비할 뿐, 그 이후 굳게 닫힌 저택의 철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억압과 고립, 그리고 자아의 붕괴 과정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미디어는 화려한 포장지를 파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포장지 안에서 한 여성의 영혼이 어떻게 질식사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김교순이 겪었던 40년의 지옥은 어쩌면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며 내면의 가치를 등한시했던 우리 사회 전체의 천박한 물신주의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벌가 남편과의 이혼과 버림받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 앞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과거의 명성 따위는 언제든 휴지 조각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냉혹한 사회적 진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조된 이후 그녀의 일상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장기 고립 환자가 현실 세계로 재진입할 때 겪는 극심한 인지적 부조화와 생활의 공포입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치워진 깨끗한 방 안에서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을 때 안도했지만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꺼지고 봉사자들이 모두 돌아간 뒤 홀로 남겨진 그녀의 일상은 매 순간이 거대한 빙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것과 같은 처절한 사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멈춰 선 1980년에 서울과 그녀가 새롭게 눈을 뜬 2018년의 서울은 완전히 다른 행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폐의 가치,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사람들의 소통 구조는 근본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녀가 70년대 최고의 스타로 군림할 무렵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고 무인 결제기와 신용카드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주 단순해 보이는 동네 슈퍼마켓에서의 물건 구매조차 그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를 유발하는 거대한 미션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점원이 건네는 낯선 단어들,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변해버린 지폐의 색깔과 단위, 그리고 뒤에 줄을 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타인들의 조급한 시선들. 이 모든 일상적인 자극들이 조현병으로 연약해진 그녀의 뇌신경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과거 환청 속에 79명의 신들은 비록 그녀를 괴롭히고 통제했지만 최소한 예측 가능한 그녀만의 세계 안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21세기의 차갑고 속도감 넘치는 현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변수들로 가득 찬 지뢰밭과 같았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법, 텔레비전 리모컨을 조작하는 법, 심지어 가스레인지를 켜고 끄는 법까지 40년의 공백은 일상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아주 고통스럽게 습해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을 강요했습니다. 때로는 극도의 인지적 과부에 걸려 집안의 한 구석에 웅크린 채 불안에 떨기도 했고 아주 사소한 외부의 소음에도 화들짝 놀라며 과거에 그 기괴했던 검은 립스틱을 다시 찾으려 허둥대는 위태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껍데기가 사라진 맨몸의 상태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위태롭고 험난한 재활의 과정 속에서 김 교수는 끝끝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늦게나마 그녀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끈질긴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에 깊이 공감했던 담당 복지사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동료 배우들은 그녀가 과거에 트라우마에 갇혀 마음의 문을 닫으려 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곁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현대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와 함께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시장에 들러 싱싱한 과일의 냄새를 맡게 해주며 그녀가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 상인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어린아이를 대하듯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한 옛 동료들은 40년 전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의 낡은 대본이나 당시의 잡지 스크랩을 가져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화려하고 당당했던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는 이내 투명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지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덧는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빛났던 가치 있는 존재였음을, 자신이 철저하게 무가치한 쓰레기가 아니었음을 40년 만에 다시금 온몸으로 확인하는 가슴 벅찬 자기 증명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참 예뻤네. 정말 예뻤어.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이 한마디는 조현병이라는 악마와 세상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40년의 두꺼운 얼음벽이 완벽하게 깨어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끔찍한 괴물로 여기며 79명의 신뒤에 숨어 살았던 한 여성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기적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김 교수의 이 처절한 생존기를 통해 한 가지 뼈아픈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극심한 조현병에 시달리며 사톤의 쓰레기를 주워 모으고 기괴한 화장으로 얼굴을 덮었던 그 기행들이 사실은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가장 절박한 생명력의 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고 버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뇌를 속여가면서까지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면서까지 끝끝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비록 이성은 망상에 잠식되고 삶의 형태는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끔찍하게 일그러졌을지언정 그 지옥의 심연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생존에 대한 본능만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생명줄을 부여잡았던 그 처절한 몸부림은 어쩌면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위대한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김교순들을 향해 절박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용 가치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스템에서 소외된 채 차가운 골방에 갇혀 환청과 싸우고 있는 이들. 그들의 기이한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망상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과 상처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을까요? 냄새가 난다고, 불쾌하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눈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차가운 무관심이 어쩌면 그들을 쓰레기 산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고 그들의 얼굴에 더 짙고 검은 립스틱을 덧칠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무자비한 가해는 아니었을까요? 김교순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무한 경쟁과 효율성만을 숭배하며 폭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가장 아프고 시리게 비추는 거대한 각성제와도 같습니다. 김교순의 삶을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동경해 마지 않는 재벌가와의 결혼, 이른바 황금빛 세장의 본질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해부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비극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나쁜 남편과 악독한 시댁을 만난 한 개인의 우연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정점에 위치한 극소수의 특권층이 타인의 삶을 어떻게 소유하고 소비하며 결국에는 어떻게 무참히 폐기 처분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시스템의 폭력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와 언론은 막대한 부를 가진 재력가와의 결합을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착역인 것처럼 끊임없이 포장하고 세뇌해 왔습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여배우들에게 재벌가로의 시집은 불안정한 인기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한 안락함을 보장받는 완벽한 구원의 서사로 여겨졌습니다. 대중은 수백 원대의 자산, 외국의 으리으리한 대저택, 수십 명의 고용인을 거느린 사모님의 삶을 묘사하는 잡지 기사를 읽으며 막연한 부러움을 키웠고 그 완벽해 보이는 쇼윈도의 이면에 감춰진 차갑고 폭력적인 거래의 속성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위 1%의 견고한 성벽 안에 갇힌 그들만의 리그에서 평범한 배경을 가진 연예인 출신의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두 인격체의 동등하고 낭만적인 결합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과 과시욕이 뒤섞인 비즈니스적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재력가 남편과 그 가문은
막대한 자본을 지불하여 당대 최고의 미모와 인기를 누리는 스타라는 값비싼 전리품을 쇼윈도에 전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들의 완벽한 통제에 따르며 가문의 품격을 높여줄 아름다운 밀랍 인형이었지. 숨을 쉬고 감정을 느끼며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주체성을 가지고 대중과 호흡하며 살아왔던 김 교순에게 이 낯선 외국의 황금세장은 처음부터 숨통을 조여오는 감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경제력에 완벽하게 종속된 상태에서 그녀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고립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자본을 가진 자들은 그녀에게 밥을 주고 비싼 옷을 입혀주었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발언권과 자유는 철저하게 박탈했습니다. 세장에 갇힌 새가 아무리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다 한들 날개를 펴지 못하고 좁은 철창 안에서 창밖의 하늘만 바라보아야 한다면 결국 그 새는 스트레스로 자신의 깃털을 쪼아 뽑으며 미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교순의 조현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원인 모를 질병이 아니라 그녀의 자아를 완벽하게 억압하고 말살하려 했던 재벌가라는 거대한 억압 기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들이 병든 그녀를 처리한 방식입니다. 보통의 가족이라면 구성원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를 돕고 곁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인륜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오직 손익계산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극단적인 자본의 논리 속에서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체면을 세워줄 수 없는 가치가 제로로 수렴해버린 불량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껄끄러운 오점을 완벽하고도 차갑게 도려냈습니다. 최소한의 치료나 재정적인 안전장치, 심지어 고국의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절차조차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김 교수는 한때 사랑을 맹세했던 아내가 아니라 사용기한이 끝나버려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동경에 맞지 않는 재벌가 동화의 끔찍하고도 구역질 나는 민낯입니다. 그 화려한 자본의 포식자들에게 먹혀 영혼까지 갈갈이 찢긴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서울 한복판의 4톤짜리 쓰레기 무덤이었습니다. 남편 일가로부터 당한 그 철저한 배신과 버림받음의 트라우마는 그녀의 뇌세포 깊숙한 곳에 인간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불신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녀가 주장한 79명의 신과 매일 덧칠했던 두꺼운 화장은 단순한 광기의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버림받은 한 인간의 무너진 자아가 만들어낸 마지막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비극의 책임에서 과연 우리 평범한 대중들은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1980년 그녀가 화려하게 출국할 때 우리는 그녀의 빛나는 미모와 남편의 막대한 재력만을 칭송하며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40년 뒤 가장 처참한 몰골로 길거리를 배회할 때 우리는 코를 쥐어막고 그녀를 조롱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펭귄 할머니라는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포장하여 시청률을 올리는 데 급급했고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그녀가 4톤의 쓰레기 더미에 깔려 죽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화려하고 예쁜 꽃을 골라 꺾어 황금 꽃병에 꽂아두고 감상하다가 그 꽃이 시들어 악취가 나기 시작하자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내동댕이 친 거대한 공범자들입니다. 김교순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회가 한 인간을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로 소비하고 어떻게 자본의 이름으로 짓밟으며 마침내 어떻게 철저한 무관심으로 죽여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가장 뼈아픈 고발장입니다. 방송 이후 다행스럽게도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는 치워졌고 약물 치료를 통해 그녀의 뇌를 잠식했던 79명의 신들은 점차 그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동료 배우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그녀는 잃어버렸던 미소를 조금씩 되찾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씩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결말이 아무리 훈훈하고 감동적이었다 한들 현실의 삶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무겁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40년 동안 방치되어 만성화된 조현병은 단 몇 달의 약물 치료와 관심만으로 기적처럼 완치되는 가벼운 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이며 끊임없는 관리와 끈질긴 인내가 필요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카메라가 철수하고 봉사자들이 돌아간 뒤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과 희미해진 환청의 잔해들이 불쑥불쑥 그녀의 연약한 이성을 괴롭힐 것입니다. 잃어버린 청춘과 무참히 짓밟힌 인생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녀를 다시 깊은 우울의 늪으로 끌어내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다시 검은 립스틱을 집어들고 세상과의 문을 닫아걸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위태로운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일회성의 뜨거운 눈물이나 냄비처럼 끓어올랐다 식어버리는 대중의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과거의 그 끔찍한 쓰레기상과 망상 속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과 이웃들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연대가 절실합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는 단 몇 년의 고립과 폭력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그 부서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 다시 온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데는 남은 평생의 시간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김교순의 기구하고도 처절했던 삶의 궤적을 끝까지 추적하며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단순한 연민이나 일회성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때 눈부시게 빛났던 톱스타의 몰락기라는 얄팍한 가십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폭력성과 인간 존엄의 의미를 되묻는 거대한 역사적 텍스트로 읽혀야 합니다. 1970년대에 화려했던 전성기부터 2018년사 톤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되기까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40년이라는 시간은 대한민국 현대사회가 장 어두운 이면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가치가 자본으로 치환되던 시대, 여성의 주체성은 억압되고 오직 부유한 남성과의 결합만이 유일한 성공으로 칭송받던 폭력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 속에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희생양으로 선택되어 낯선 이국 땅의 차가운 대저택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철저한 고립과 정서적 학대, 그리고 병든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재벌가의 잔혹한 행태는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귀국 후 그녀를 철저히 유령 취급했던 우리 사회 전체의 거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눈 감고 다름을 포용하지 못하며 정신질환을 앓는 약자들을 그늘진 골방으로 밀어넣기만 하던 우리의 차가운 방관이 그녀의 집안에 4톤의 쓰레기 산을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펭귄 할머니라는 조롱 섞인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그 피투성이의 진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무관심이라는 두 마리의 괴물과 맞서 40년 동안 홀로 처절하게 싸워 살아남은 위대한 생존자입니다. 이성이 무너지고 짐승 같은 환경에 처해졌을지언정 끝끝내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해온 그녀의 존재 자체는 그 어떤 비극보다 강렬하게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열고 40년 묵은 쓰레기를 치워내며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던 슬픈 갑옷을 씻어낸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찾아와 뜨거운 눈물을 흘려준 동료 배우들, 악취를 견디며 손을 내밀어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늦게나마 그녀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들의 따뜻한 천. 이 모든 진심 어린 연대가 모였을 때 철옹성 같았던 79명의 신들은 비로소 물러가고 그녀는 잃어버렸던 미소를 아주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삶은 완벽해 보이는 쇼윈도 밖의 삶을 맹목적으로 동경하는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진정한 구원은 화려한 타이틀이나 막대한 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저택 안에 고독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으며 쓰레기 더미 속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내밀어주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있다면 인간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크고 묵직한 유산은 무한 경쟁 속에서 메말라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약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절박한 깨달음입니다. 4톤의 쓰레기는 단 며칠 만에 치워졌지만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40년의 상처는 평생에 걸쳐 아주 천천히 보듬어져야 할 흉터로 남았습니다. 한때 찬란하게 빛났으나 무참히 짓밟혔고 지옥 같은 심연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다시 사람의 온기를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딘 여배우. 우리는 그녀의 남은 삶이 더 이상 차갑고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 불행한 개인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우리 사회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펐던 한 생존자의 조용한 내일을 응원하며 김 교순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슴속이 아프지만 따뜻한 울림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